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또한 NH가 이 편들을 제일 많이 팔았다는데 왜 그랬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이 모두에 연루돼 있다고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폭로가 담긴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야권 인사에게 억대 로비를 했고 술 접대를 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지금 라임 수사팀에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옥중 서신을 통해 로비 의혹 폭로와 함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서신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유력 야권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소개받아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검사 중 1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게 도와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의 검사장 출신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수억 원 상당의 로비를 벌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옥중 서신을 공개한 뒤 김 전 회장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조사 당시 검찰 프레임에 협조한 사실을 밝히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전 위원장에게 대가를 바라고 5,600만 원을 건넸다던 진술에 대해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준 것이라고 번복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옵티머스 전담팀을 꾸린 지 이틀 만 갑자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대신증권, 강남구 소재 빌딩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잠적한 옵티머스 측 인사 정모 씨가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전파진흥원 측 기금운용 담당자 최모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 씨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파진흥원은 약 748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곳 중 하나로 검찰은 판매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강남구 소재의 한 빌딩은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 거론되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의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신 씨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증언과 함께 옵티머스 전담팀을 꾸린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고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일부 공공기관들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죠. 순수한 피해자다. 해명해봐라.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투자 관련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이 없었는지 정부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사 절차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보부처에서 1차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논란이 공공기관에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직 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진 장관도 피해자라며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일 뿐인지 국정감사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투자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재판에서 마치 자신이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로비는 없었다는 건데 앞서 보도된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쨌든 김 대표 등 피고인 5명 모두가 상대방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걸 반대할 정도로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이대주주 이모 씨, 등기이사 윤모 변호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검사는 허위 투자 제안서 내용이 허술한데 어떻게 1조 5천억 원을 팔았는지 모르겠다며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명 피고인 모두 서로의 검찰 조사 때 상대방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할 정도로 피고인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극성이었습니다. 김 대표 측은 피고인 서로 범행 가담 여부, 책임의 경중에 대해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가 상반됐다며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선 준비기일에도 김 대표는 윤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옵티머스 이대주주 이 씨 측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2018년 4월 정도에나 어떤 이 과정이 합류가 된 거고요. 근데 펀드 사기는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공모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재판부는 오는 30일 금감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증거인멸 등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를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이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NH투자증권 대표는 옵티머스 고문의 연락을 받고 이 펀드 판매를 검토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다시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사기로 판명난 옵티머스 펀드의 84%를 NH투자증권이 판매해 논란이 커진 상황. 사흘 만에 출석한 정 대표는 누군가로부터 펀드 추천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상품 담당자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연락처를 실무진에 건네며 펀드 판매 검토를 지시했지만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국감장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펀드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며 외압 여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바보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어야죠. 확인했냐고 안 했냐고. 정말 이런 큰 일을 혼자서 결정한 게 맞습니까? 외압은 없었고요. 그럼 로비 같은 없었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에 옵티머스 대표가 NH투자증권의 사내방송에 출연해 펀드를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제는 세 자릿수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다시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에서 39명이 나오면서 총 47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에서는 오늘 또 5명이 추가됐거든요. 모두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재검에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또한 감염 경로 불명도 16.8%나 됐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요건인 5% 미만보다 훨씬 높은 거죠. 결국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음식점을 포함해 식품시설 종사자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 되고 나서 처음 맞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소위 불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 저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역에 홍조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 기자, 주변에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맞은 첫 불금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소 주말만큼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걱정되긴 해도 확실히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런 스트레스가 한 방에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또 확산되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가깝게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등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술집이나 헌팅 포차, 클럽 같은 유흥업소도 많은 만큼 시간이 늦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활기를 띠긴 했지만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려면 시민 개개인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먹자골목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또 추웠지만 동시에 산과 나무들은 예쁘게 단풍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풍철이 자칫 바이러스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이번 달 말에는 헬로윈 데이도 있습니다.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공원은 특별 방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이 유명한 산들이 단풍 명소로 첫 손에 꼽힙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단체 관광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한 달 동안은 21개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형 버스를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대형 전세버스는 지난 광복절 전후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해서 승객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버스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영업 정지 조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버스 주차를 못하게 해서 단체가 오는 걸 막겠다 이건데 네. 그런데 만약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작은 차는 다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단풍철에는 이제 등산객들이 좁은 산길을 빽빽이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 단위 관광객도 그렇고요. 특히 산 정상이나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래서 국립공원 정상과 쉼터 전망대에는 줄을 쳐서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도 탑승객을 절반만 태울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만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충청남도도 한 달 동안 3개 도립공원의 탐방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단풍철이 끝날 때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국립공원은 단풍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른바 방구석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가도 한꺼번에 몰려서 올라가지 말고 내려서도 또 한꺼번에 모여서 밥 먹지 말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겠네요. 그리고 분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그 헬로윈 대회도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무섭게 번졌던 그 코로나도 이태원에서 발생을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헬로윈 파티하면 또 이태원 아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10만 명까지도, 20만 명까지도 몰리는 곳인데 이태원이요. 네. 10월 31일 헬로윈데이가 서양 명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갖가지 분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날로 정착이 됐죠. 올해도 클럽이라든지 주점, 워터파크, 호텔 같은 곳에서 크고 작은 파티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까지 완화가 된 터라서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최 측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벌이는 파티다 보니까 통제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마련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고생했는데 다시 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능이 이제 48일 남았죠. 이번 수능엔 여러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아예 입시를 할 수 없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와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능 방역 수칙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능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거쳐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과 병원 등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 입장이 안 됩니다. 무증상자는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시험을 방해할 수 있다며 철회하라는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방역의 필수라고 본 겁니다. 대신 칸막이를 책상 앞면에만 설치하고 아랫부분은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뒀습니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이 밖에 예비 소집일 수능 안내는 야외에서 진행하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든데 앞에 가림판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풀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일반 마스크도 허용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반 마스크는 감염 우려가 조금 아무래도 KF 마스크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초 세부 유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주로 투여되는 렘데시비르가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선 환자 600여 명에게 이미 투여됐는데 부작용도 벌써부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입원 환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렘데시비르가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 만에 퇴원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맞았습니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 연구가 엄격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13일까지 62개 병원에서 600여 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여됐는데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 발진 3건 등 총 11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렘데시비르의 효과성과 부작용에 대해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정치 인생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옥죄던 사법 족쇄를 모두 풀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10개월 만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하루 더 빨리 만들어서.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 상고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실상 이번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담을 벗어버린 이 지사의 정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판결로 차기 대선 후보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때 지지율 50%를 넘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더 큰 차이로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만 다음 달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어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차기 대권주자 1, 2위를 다투는 이 지사의 대권 행보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지사는 갤럽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20%의 지지율을 기록해 17%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지율 격차를 벌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 지지하거나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놓고 서한을 보내는 등 현안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당 안팎의 시선은 이제 친문 진영의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쏠립니다. 관건은 다음 달 열릴 드루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인데 김 지사는 말을 아끼며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해서 동남권 단위의 발전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고.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는 빅3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며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해외 출장으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9일 늦게 열렸는데 역시나 집값, 전셋값 문제가 핫 이슈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며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를 틀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 가수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쿠웨이트 국왕 조문을 다녀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위로해야 할 대상은 부동산 문제로 상심한 국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정작 위로받아야 될 분들은 쿠웨이트 국민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김현미 장관이 잠시 웃음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어진 감사에서는 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빚어진 전월세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고 그런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여당은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경우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했을 때는 또 다른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김 장관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는 등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진 부분은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해왔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감정원의 집값 통계에 대한 진실 공방과 함께 이스타항공 특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의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일본산 수산물이 팔리지 않으면 어쩌나. 일본 어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해야겠죠. 신혜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하루에만 많게는 180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오염수가 생성된 겁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강요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설비 준비와 심사 절차에 따라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어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海洋放出ということになれば当然のことながら風評被害の発生は必至でありましてですね政府方針の決定前後を問わずに徹底的な対応を取ることが不可欠であると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는 건 오염수 보관 탱크가
2022년 여름이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작업도 시작되는데 핵연료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 탱크 1000개부터 빨리 처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무려 60km를 달아난 운전자가 화장실에 들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필 찾아간 곳이 경찰서 내 화장실이었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무렵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다른 차가 오가지도 못하게 현관 앞에 떡하니 차를 세운 운전자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동이 켜진 차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자 당직 경찰관이 나와 운전자를 찾습니다. 경찰은 잠시 후 나타난 운전자를 보고 한눈에 술을 마신 걸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좀 나기에 혹시 술 마신 거 아니냐 하니까 안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8시간 전에 한 잔 마셨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필 찾아온 곳이 경찰서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에선 사고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2시간 전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6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도망온 것인데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을 보니까는 차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궁을 하니까는 대답을 안 하길래 역추적하다 보니까는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다가 체액을 묻혀놓고 다시 가져다 둔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이미 공연 음란죄로 보호관찰 기간이었고 이때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과학수사대원들과 경찰관들이 골목에 도착해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며칠 뒤 경찰관들이 옷을 갈아입고선 잠복 근무에 들어가더니 골목에서 나오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 테러를 방불케 하는 짓을 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데 와가지고 무슨 갖다 놨다고 범인을 아예 잡았던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차례나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에 몹쓸 짓을 한 뒤 성인용품을 두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당시 빌라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는데 최근 설치한 CCTV에 남성의 모습이 찍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이었는데 이미 공연 음란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보호관찰 대상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4년 사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감소한 데에 비해 성폭력 사범은 2.1% 증가해 재범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호관찰 수를 보통 보면 한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좀 많이 갈 때 뭐 2번 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여성 경찰관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에 그랬다고 합니다. 조도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빠르게 길을 지나갑니다.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 한 남성이 여자 경찰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을 강간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은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협박을 받은 경찰들은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전에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화가 나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남성은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남성을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지하철에서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여성의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여성들을 촬영한 수많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안암역에서 석계역으로 가던 열차에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철 보안 요원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촬영하던 남성 A씨를 석계역에 하차시켰습니다. 고객 상담실에서 대기하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무음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앞자리 여성의 전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대로라면 여성의 전신은 관련법에 명시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불법 촬영 사진을 여러 장 발견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경찰대는 남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해마다 가을 이맘때쯤 되면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죠. 하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취소. 행사가 열리더라도 작은 규모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멈춘 축제, 정치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축제를 앞둔 전남 한평 행사장입니다. 해마다 100만 송이 꽃이 펴 25만 명의 관람객을 맞았던 축제장은 찬바람만 붑니다. 몇몇 국화 조형물을 내놨지만 분위기가 살지 않습니다. SNS 보고 꽃이 되게 많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너무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1년 동안 애써 키운 국화는 물을 주지 않아 말라가고 있고 이쪽을 보시면 김구선생 동상인데 꽃옷을 입혀야 하지만 뼈대만 남은 채 덩그러니 방치됐습니다. 기대했던 입장료와 농산물 판매 수익금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경제 살리려고 했던 것인데 만약에 한 사람에서 발생되면은 더 큰 재앙이 또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평군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써야 한 경기 이천 쌀 축제장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팔 좋은 기회였지만 온라인 이벤트만 열려 맥이 빠졌습니다. 허전하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차서 서로들 작품도 사고 축제도 구경하고 구경거리가 많았을 텐데 올해 예정됐던 지역 축제는 968개. 대부분 취소되고 현재까지 56건만 열렸는데 그마저도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 축제는 24건에 불과합니다. 풍요로움을 더했던 가을 축제. 잇따른 릴레이 취소에 가을을 느낄 기회는 사라졌고 축제 관계자들은 찬바람 시름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따로 놓을 수 없는 문제이며 한미 간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의 발언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봉합하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서 실장은 회동 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고 북한 열병식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서 실장은 한미 간 이견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얼마나 이루어져야 종전선언이 달성되느냐, 혹은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한미 모두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따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보다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전이 없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서 실장은 깊이 있게 논의하진 않았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미국이 요구액을 낮출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서훈 실장의 첫 방미를 통해 청와대는 미 대선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실장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귀국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유신 독재 항거에 발생한 부마 항쟁 기념식이 열렸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육군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8년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 최초로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는데 육군 총장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에선 주요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부마 항쟁 기념식이 열려 여야 정치권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부산대를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에 항거했던 부마 항쟁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부마 민주항쟁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열린 역사의 날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부마 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념관 등을 통해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금 한창인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겠죠. 무공천 가능성이 점쳐졌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보궐선거의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때 무공천 가능성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보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후보를 내는 것이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재보궐 결과가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지지층 대다수의 후보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당원 당규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김종민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민주당 혁신위에서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정의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치의 일관성과 신뢰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내년 부산 보궐선거에는 부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퇴한 김선동 사무총장 후임에는 정양석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정 전 의원을 내세워 그동안 강조해온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쿠폰 정책을 2달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지금이 바로 내수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본 겁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7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데 이어 정부가 내수 회복에 불씨를 당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소비 감소폭이 줄고 있어 내친 김에 땔감을 채워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며칠 만에 중단됐던 소비 쿠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2만 원 이상씩 5번 외식하면 6번째에 10,000원을 깎아주는 외식 쿠폰, 공연과 영화 예약 할인 등 8대 분야입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추어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 정책의 탄력 조정 및 신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며 구체적인 소비 쿠폰 재개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전통시장 행사 등도 추진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내수 회복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고용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명으로 1만여 명입니다. 1년 전보다 39만 명 이상 감소했고 8월 86만 명대로 내려갔던 실업자 수는 지난달 다시 100만 명으로 늘었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높아지면서 숙박, 음식점, 학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구직을 아예 단념해버린 젊은이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승엽 씨는 대학가에서 4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항상 학생들로 북적이던 기억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조금은 나아졌지만 예전만큼 직원을 쓰기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꾸준히 써왔던 인원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가 장담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로 타격을 입은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야간에만 직원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사장님만 덩그러니 가게를 지킵니다. 이제 알바를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야지 다른 걸 줄일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은 통계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5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홀로 영업하는 사장님이 절반인 8만 명 늘어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아예 취직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는 그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대학원을 가서 빨리 미래를 도모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대학원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 완화로 고용 현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자리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 안에 머물면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전문의에게 물었더니 이 정도 수치는 일반인 집단에서는 나올 수 없는 피해자 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홀로 계신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코로나19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도 묻고 건강도 챙깁니다. 가면 내가 말을 좀 하잖아. 이제 말할 사람이 없잖아. 약 조정 받을 수 있으면 조정 받으시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국민이 코로나19로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 지수는 1.77로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사람도 13.8%로 지난 2018년 조사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단계, 2.5단계 이렇게 또 방역이 강화되던 시기니까 사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진 거죠.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계획했던 일이 차질을 빚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짜뉴스로 혼란을 겪는 것이 주된 스트레스 원인인데 그냥 방치하기보단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이죠. 얼마 전 기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는 그만큼 기아가 심각하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오지 기자가 북한 기아 퇴치에 힘쓰는 WFP 한국 사무소를 취재했습니다.
식량을 실은 비행기가 어디론가 향하더니 공중에서 포대를 쏟아붓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영양 비스킷이나 슈퍼 시리얼 형태의 식량을 지원하는 모습인데 지난 60년간 기아 퇴치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They're out there in the most difficult, complex places in the world, whether it's war, conflict, climate extremes, it doesn't matter. They're out there and they deserve this award.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거대한 메뚜기 떼까지 창궐하면서 지난해 2배가 넘는 2억 7천만 명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 역시 1,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FP는 내년까지 북한에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부 금액은 목표의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의 한 절반도 아직 충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WFP 한국사무소는 기아 퇴치와 별개로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펼치며 이에 대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고기잡이 소형 어선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선원실도 전부 갑판 아래에 있어서 불편한 건 물론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탈출도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책을 마련했죠. 이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 녹동항. 우리나라 영세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2.99톤 배입니다. 화장실도 따로는 없는 거죠. 화장실 따로 구멍 뚫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거는 우리한테 부담이 가요. 그러면 톤수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선원실도 흉내만 내는 수준입니다. 선원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선원실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펴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비좁고 창문도 하나 없어 통풍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탈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표준어선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원실이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안전 복지 공간은 선박의 허가 톤수에서 빼주기로 한 겁니다. 현재 엔진실 옆에 있는 비좁은 선원실을 갑판 위에 새로 지으면 비상 상황에서 탈출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조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기존의 길이 24m 이상인 어선만 받게 돼 있는 보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표준어선제와 관련한 새 기준은 올해 안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 의혹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상황인 만큼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급 취미로만 여겨졌던 골프가 최근 젊은이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코로나19 국면 속 대표적인 비대면 운동으로 자리 잡은 건데 유통업계 역시 골린이, 그러니까 어린이와 골프의 합성어입니다. 잠재적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회사원 정영규 씨는 8년 넘게 해왔던 실내 근력 운동을 뒤로하고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일과 후에는 SNS로 프로 골퍼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모든 기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염 위험도 그만큼 좀 높고 반면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도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골프를 시작하는 일명 골린이들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은 대폭 준 반면 골프 관련 시설은 눈에 띄게 발길이 늘었습니다. 2030 세대가 60% 이상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유통업계는 골프 사업 몸집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늘어난 수요로 기존에 있던 골프 전용 브랜드를 확장하거나 새로 출시하면서 관련 매출만 최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 뜻밖의 성수기를 맞은 골프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문화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바꿔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톨게이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요금 내는 그곳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풍철을 맞아서 가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톨게이트는 요금을 뜻하는 영어 톨과 게이트가 합쳐진 말로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톨게이트를 그냥 쓰게 된 단어라 이거죠. 결국 뭐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외래어가 늘어날수록 우리말은 잊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색하더라도 계속 써버릇하면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꾼 우리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요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 현재 도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요금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기사를 뽑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 대신 지금 말한 요금소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톨게이트는 요금소라고 하면 되는데요. 2012년부터 요금소라는 말을 권장했는데 아직까진 톨게이트가 더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의식적으로 쓰다 보면 요금소라는 말도 입에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쳐볼 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단어는 인터체인지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교차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말씀하신 교차로와 비슷한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차로는 삼거리, 사거리처럼 단순히 두 길이 엇갈린 지점을 말합니다. 반면 인터체인지는 도로끼리의 교차 지점에 다른 길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겹치지 않게 만든 시설인데요. 흔히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인터체인지는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자주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들목이라는 말인데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 멀쩡히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였네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난 가운데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에는 비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까지만 이어집니다. 주말 아침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 회복하면서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1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기온 높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19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가을 햇살 아래에서는 포근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빠르게 쌀쌀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오늘 자정까지, 중부 서해안은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내일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 아침에 안개가 옅게 만들어지겠고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중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해 34살 세계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화보 촬영에서 가슴 사이가 보이는 옷을 입어 복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브라 패션에 비난이 일자 여성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죠. 여성의 외모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